시집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결혼생활 3년 동안 억지 부리는 일 허다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기들 말이 맞다고 우겨댔었는데 기어이 또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말이죠. 저희는 결혼했을 때 시집에서 가지고 있는 낡고 작은 빌라에 들어가 살았었습니다.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어머니가 저희를 설득하셨어요. 빚 없이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만 살다가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 이사를 가라며 은근 압박을 하셨었죠. 괜히 보이는 게 중요해서 갖추는 것보다 우선은 실리를 따져야 하는 거야. 니들이 지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자. 그럼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할래?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신접살림 들여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법이야. 뭣도 모르고 계속 사다가는 결국 파산 나는 거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 나이 먹은 사람 말 들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애 낳고 조금 키우다가 그때 이사 나가면 되잖아. 시집에서 들어가 살라고 한 빌라는 정말 낡고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았고 생활 환경도 별로 좋질 않았죠. 가끔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면 남편은 항상 저를 데리러 정류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로등 설치가 좀 미비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곳이 좋긴 했었어요.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보다는 마치 터줏 대감들처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니 그렇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아이가 울면 모든 어르신들이 달려올 만큼 그렇게 정이 넘치던 곳이었죠. 제가 힘들어하면 어르신들이 봐주시겠다고 손수 아이를 안아 데리고 가시기도 했었고요. 제 아이는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이 넘치고 다정하고 친절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었으나 아이가 점점 커가니 이사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빌라다 보니 빌라 외벽 전체에 방수 처리를 해도 집안에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공사를 하시는 분을 불러 견적을 내보려 하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건물 외벽에 방수 처리를 해도 아마 1년도 안 갈 것이라고 말이죠.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 답이 없다 했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온 곳은 조금씩 곰팡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고 아무리 선풍기를 돌려도 한 번 퍼진 곰팡이를 잡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의논 후 저희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부모 덕 보는 줄도 모르고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한 번 곰팡이가 생기지 않던 곳에 곰팡이를 키우게 되었냐고 말이죠. 뭐 집 관리를 아주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집값을 떨어뜨려 놓았다나요? 시부모님들, 특히나 시어머니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목청도 얼마나 좋은지 무슨 말을 하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파오죠. 결혼 생활 동안 빚 없이 시작하게 해주었다고 항상 시집의 고마움을 알아라. 이런 시집 없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빚 없이 시작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그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진 않으셨지만 월세와 용돈조로 저희는 매달 시집에 70만 원의 돈을 들였었거든요. 그 집 정말 잘 쳐봤자 보증금 2천에 월 30도 안 하는 그런 집인데 말이죠. 또한 곰팡이 건도 너무 억울했는데 시어머니가 곰팡이를 키웠다고 하도 혼을 내시길래 동네 어르신들께도 여쭈어 보았었네요. 그러자 하나같이 워낙에 노후가 된 집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본인들 집에도 한두 곳은 다 곰팡이가 펴있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더니 또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본인이 봤을 땐 절대로 곰팡이가 생길 만한 집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관리를 못해 지저분한 사람이라 그리 된 것이라 억지를 또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집에 살면서 호구 노릇이란 노릇은 다 했었네요. 빚 없이 결혼 생활 해줄 수 있게 해준 대가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시며 인터넷으로 시켜달라 하시는데 자잘한 돈을 합쳐지니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가끔은 분에 넘치는 물건들을 구입해 주시길 바라셨는데, 예를 들어 고추 말리는 기계라든지 안마기라든지 항상 너무 비싸지?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빚 없이 시작을 하게끔 도와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시집 요즘 세상에 없으니까요. 요즘 어느 시댁에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니? 니들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두고두고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실 거기 세주면 지금 니들이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자식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통 크게 우리가 배려를 한 거지.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끔 뭐 사달라고 하는 거, 나 그거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비싼 걸 요구할 때도 있지만 니들 대출금 나가지 않게 해줬잖아. 그럼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시집을 시골에서 자그마하게 밭을 일구시는데 공짜 노동력을 가진 남편과 저는 항상 주말이면 시집으로 불려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블루베리 심겠다. 하우스를 만들어 닭을 키워야겠다. 감자를 캐야 한다. 고추대를 세워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흙 만지는 일을 했었어야만 했죠. 하물며 저는 생닭 털까지 뽑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었다면 저는 그때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에서 일하는 게 제게는 힘이 붙였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제게 죄인이었어요. 시집에서 말도 안 되게 부려먹는 것이 남편 눈에도 보였을 테니까 얼마나 제게 미안했겠어요. 처음부터 시집에서 들어가라는 집에 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랬었죠. 설마 본인 부모님들이 그리 하시겠냐고. 그리고 말씀만 괄괄하게 하시는 분이지 워낙에 털털한 분들이라 절대로 자식들한테 부담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그리 관심도 없으셨으면서 왜 이리 자주 부르고 하는 거냐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다 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이모님이 며느리란 자고로 초장부터 귀를 확 꺾어버리고 눌러줘야 나중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당신이 그리 못해서 지금 며느리에게 귀를 못 펴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네 이모가 그러는데 며느리 원래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하더라. 이모가 처음부터 며느리 잡지 않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며느리 그게 이모 봐도 무슨 소 닭 쳐다보도 그리 한다 하더라. 그래서 나한텐 절대로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네 이모가 코치를 해주는 중이야. 이게 다 나중을 위해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적당히 하다가 습관되면 그만할 참이니까. 왜? 네 처가 뭐라 하디? 힘들어 죽겠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엄마가 홀대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 미워서 그러겠니? 며느리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긴 하거든. 처음부터 잘해주면 나중엔 얼마나 더 우리를 우습게 보겠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해주는 시댁이 어딨니? 그 정도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으면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안 그래? 남편은 저 이야기를 제게 전달해 주면서 좀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라 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혹시나 제가 시어머니를 홀대할까봐, 우습게 볼까봐 노파심이 나서 지금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남편은 너무 사랑했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 점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 엄마니까 시어머니만 두둔하고만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되려는 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젠 좀 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당신도 그 말에 동의를 한 뒤 내게 조금 참으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당신도 시집 편인 거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 속이 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절절매며 제게 속상한 마음을 풀어달라 하더군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결혼하고 나면 안 그랬던 사람도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요? 시어머니 저 말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며느리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정말 동의할 만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뒤 잠시 눈치를 보며 멈추었던 이사를 강하게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집에서 살라고 한 이 집에서 살다 보니 저를 그리 험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책을 잡힌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운 좋게 집 근처에 고층 빌라가 신축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출퇴근 시간은 좀 멀어지지만 그래봤자 1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이었기에 저는 그 집을 고집했습니다. 주변 생활 환경도 훨씬 좋고 더군다나 집 근처 10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들어서서 앞으로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빌라여서 망설였지만 결국엔 그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고 가능 여부 조회를 기다렸던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마치 1년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용도 관리도 잘한 덕에 적정한 수준으로 무사히 그 집은 저희 집이 될 수 있었죠. 당장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그 빌라가 아직 준공이 떨어지질 않아 저희는 2달 정도 시집에 그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집에 알렸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난리를 치시더군요. 요즘 가뜩이나 비성수기인데 지금 집을 내놓으면 어쩌냐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다는 사실에 마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니들은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지금 이런 비성수기에 집을 내놓고 만일 안 나가면 그 집을 비워두라는 말이야?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니들 그 집에 살게 하려고 이사비까지 줘가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 내보낸 건데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라며 요즘 누가 빌라를 사? 빌라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토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좀 물어보고 했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일을 이렇게 저질러? 그 계약 당장 취소해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한테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니들 멋대로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애미 네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네 남편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 애가 워낙에 간이 작아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를 살 애가 아니라고. 참 며느리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주면 줄수록 고마움도 모르고 더 바라기만 한다더니만 네가 딱 그 짝이로구나. 만일 니들이 이사 나가면 다신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제 멋대로는 자식들 둔 적 없어. 알겠니? 지들 빚 없이 시작하게 해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 혼을 내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갑자기 벼랑간 니들이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놀란 듯이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우도 아닌데 어쩜 그리 태연하게 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저희 친정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늙으면 뻔뻔해지고 모든 일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걸 고쳐야 하는데 늙을수록 주책인 건지 고치기가 참 힘이 든다고 말입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도 저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사 비용을 주고 사람을 내보냈다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이 있는데 니들이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만일 세를 주었으면 난감했을 텐데 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늘이 도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 집 비워 있었던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질 게 아니라 집이 워낙에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 환경도 중요한데 그곳은 생활 환경도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안 나가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희 빚 없이 시작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3년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 산 거잖아요. 이제 이사를 나갈 때가 됐다고요.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희는 이사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빌라든 아파트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집으로 돈 벌 생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제 나름의 반항이 시어머니 화를 더 불러오게 했나 보더군요. 잠자코 그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니까요. 가뜩이나 그 큰 코평수가 점점 더 넓어지더니 시어머니 더 크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저러다가 목 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이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이사를 가겠다고? 지금 내 앞에서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사를 가? 왜? 너 혼자 가려고 하니? 이게 지금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디 이사를 가겠다는 말이 나와? 절대 못 가. 가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니들 이사 절대 안 돼. 만일 니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기쁜 뜻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도 이사 잘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뭐 이렇게 뻔뻔해? 그동안 빚 없이 살게 해준 시댁덕도 모르고 그냥 나가겠다? 이래서 며느리들은 잡아야 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막 잡고 족쳐야지만 이것들이 꼼짝을 못하지. 이것들을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해야 하나? 옆에 끼고 있으면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해? 그래, 만일 이사 나갈 거면 나가라. 대신 세입자를 구해놓던지, 만일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 집 전세를 돌릴 거니까 그 돈 주고 나가. 아니면 그냥 그 집에서 살던지. 한마디로 그 집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정당한 거 아니니? 그동안 보증금 없이 배려하면서 살게 해준 내 뒷목 잡겠으니까 계산은 확실하게 하자. 내가 원래 계산엔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그동안은 내 자식들이니까 봐준 건데 네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니? 두 여자들의 싸움에 남편도 시아버지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끼어들 참이 없었겠죠. 3년,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 그동안 시댁에 최선 다했습니다. 그 집에 얹혀 사는 죄로 뜯기기도 많이 뜯겼고 공짜 노동력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오시다니요. 그리고 보증금만 받지 않았을 뿐 한 달에 70을 드렸었고 더군다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할 때마다 군소리 없이 사드리곤 했었는데 그놈의 시집덕 2번 받다가는 아주 거덜이 나겠더군요. 막 나가고 뻔뻔하다 못해 주책 맞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 또한 배째라는 식으로 막 나갔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다시 얼굴 보지 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좀 편하고자 이사를 나가겠다는데 세입자를 못 구했네 집이 비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사를 말린답니까? 이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시집이 또 있을까 싶네요. 정말 어머니 이젠 이런 억지까지 부리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되시지 않는지 말이죠. 절대로 대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명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이사갈 예정이라는 거 모르셨던 바도 아니셨고 왜 이렇게 저희 이사를 말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환영하실 일 아닌가요? 뒤통수를 쳤네 배신을 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다. 아이도 커간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서 이사 간다고 하니 대견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세입자를 구해놔라. 전셋값을 내놓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계산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못지않게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3년 남짓 매달 들였던 70만 원, 그리고 이것저것 사다 바친 물건들 값 계산해보면 얼추 꽤 될걸요? 전세는 얼마에 내놓으실 작정이신데요? 그럼 그 전세값 드릴 테니까 그동안 어머니 집에 보내드렸던 물건들 싹 다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딱히 필요하진 않으니까 다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집에 발디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네요. 어머니 명 어길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시집에 발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처럼 정당하고 공평한 거죠?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며느리 교육 시켜야 한다고 부려먹는데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참았고 그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눈치 보여 참아드렸었는데요. 저 지금부터 되바라진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되바라지지 않았던 게 천추의 한이네요. 만일 당신도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집에 남아. 당신도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머니 의견에 찬성했었던 사람이었잖아?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을 시집이라는 이유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나랑 내 아이는 그 집을 이사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도록 해. 나 이제 빙다리 같은 노릇 그만할래. 시집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다 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본인 무시하고 섭섭하게 하고 진짜 집에 안 오면 네가 살던 그 집 네 이름으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 준다 해도 받을 생각 없고 괜히 그 낡고 작은 집 때문에 괜히 세금 낼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그 집 주고 나서 얼마나 시집떡 어쩌고 저쩌고 하시겠냐고. 그리고 그거 세줘도 수리 엄청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안 받고 안 주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싶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시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시집만 생각하면 골이 아파오고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도 아니고 시집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주는 며느리는 우습게 보는 유전자를 타고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거겠죠. 저는 정말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남편만 다녀왔었고요. 뭐 남편만 보내고 저는 그 시간에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갔었었죠. 이런 게 바로 정당하고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것은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법의학자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국가수 선생님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존재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더 신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허투루인 것은 하나도 없는 법이죠. 저는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제 삶을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인생을 버리고 다른 인생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원망도 많이 했었고 꼭 나중에 두고 보라고 저주 섞인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만일 그랬다면 나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남편과 저는 5살 차이였습니다. 제가 연상녀였지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학생과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재수생이었고 저는 그의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부탁으로 잠시 남편의 영어를 봐주게 된 것이었지요. 저희 어머니와 남편의 어머니가 친한 친구 사이셨거든요. 남편은 꽤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자기 머리만 믿고 제대로 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학생이었고 게다가 매우 정신이 산만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즉 나중에 시부모님이 되신 분들이신데 남편이 제게 과외를 받으면서 차분해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처음 보였던지라 저를 처음부터 매우 좋게 보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까불까불 대는 것도 그만두고 얼른 대학생이 되어 어른이 되고 싶었다 하더군요. 그래야 저와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처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만나는 남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5살이나 어린 남자가 남자로 보였을까요? 게다가 남편은 제 어머니의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코올리기 어린 애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자 향기가 나기엔 너무 풋풋한 그런 향기가 나는 때라 남자로 전혀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하지만 어리다 보니 불도저 같은 구석이 있더군요. 미친 듯이 제게 돌격을 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남편과 손을 맞잡고 있었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5살이나 차이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시부모님은 반가워하셨느냐? 당연히 마뜩지 않아 하시지 않았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로 인사를 갔었을 때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앞서 나가셨던 그런 분들이셨지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게 변했던 거였구나. 공부 안 하고 딴 곳에 마음 두면 어쩌나 싶었었는데 용케 공부도 하고 사랑도 차지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이네.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 이 녀석 철이 너무 없어. 까불락대기만 하고 영 시원찮은 놈인데 그래도 애가 착하긴 해.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는 믿을 곳 하나도 없으니 우리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거예요. 잘 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신기하네.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한 뒤 취업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남편과 연애를 했고 그 사이사이 남편이 한눈을 판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제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각하게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제 사이는 뭐랄까요. 둘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있는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희는 둘이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저희 옆과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진심과 마음을 다해 저와 남편은 사랑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형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당시 결혼 생각도 없으셨고 만난 여자도 없었기에 시부모님들은 제 나이를 고려하셔서 결혼을 하자 서두르셨습니다. 기분 나빠하실 만도 했는데 성격 순하고 사람 좋은 우리 아주버니는 흔쾌히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분은 그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쭐을 내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셨기에 저는 아주버니가 얼른 결혼을 하시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지만 내색은 절대 없었으나 혹시나 시부모님이 첫 손주는 아주버니에게서 태어나기를 은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얼른 아이를 가졌어야 했는데 남편과 제 딴엔 아주버니를 배려한답시고 아이 가지는 시기를 늦추곤 했었죠. 그런데 속 깊은 우리 아주버니는 이미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티내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혹시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지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른 아이를 가지라고 말이죠. 재수씨, 저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책 맞다고 하실 수도 있고 주제 넘는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사실 저 조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감들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카가 얼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재수씨나 그 녀석 마음 아주 잘 압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전 너무너무 진심으로 조카를 안고 싶어요. 남자건 여자건 남자면 같이 볼 던지기 할 것이고 여자면 같이 인형머리 묶어주고 전 이미 준비 완료되었으니 어서 조카 좀 안아보게 좀 해주세요. 아주버니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맞이의 부담감을 아주버니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내고 계셨고 오직 아주버니의 머릿속에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까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미 동생이 했으니 본인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시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말이죠.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되었다는 것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행복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었죠. 아직도 그때 당시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저희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니도 그렇고 무탈하게 서로 아껴가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주버니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더 끈끈하게 뭉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들만 꿈꾸었었죠.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었고 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시샘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시련을 준 건지 몰라도 그리 순하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훌륭한 아주버니에게 큰일이 닥치고 맙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만 것이었어요. 결국 아주버니는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저희 곁을 떠난 것만으로도 슬픔을 가눌 수가 없는데 이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저희는 또다시 한번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주버니가 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고 결과 발표였었죠.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은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허망하게 떠난 것도 억울한데 아주버니에게 과실이 더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정신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과실이 있다고 치자. 그래 우리 아들 잘못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적어도 조문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매장할 수가 있는 건가? 자기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 되지만 우린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적어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저렇게 마시다가 저 사람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매일같이 소주 3-4병을 마셔댔습니다. 제발 몸 생각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빌어보아도 남편은 형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매일같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퍼부으셨고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뜯어냈습니다. 불쌍한 형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런 식을 절대로 본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아주버니가 우리 곁을 후련히 떠나자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저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잡아 붙들어 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었나 봅니다. 저도 정신을 놓았어야 했고 혼절을 반복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들이 다른 식구들 눈에 너무 평안하게 보였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그땐 그 누구에게라도 비난을 쏟아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만 걸려라. 만일 재수없게 한 명만 걸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분노와 우라를 너에게 다 쏟아내마. 라고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제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붙잡고 있는 저를 원망까지 하시는 듯 했었고요. 냉담하게 그지 없었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잠시 저녁에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서둘러 일을 마치고 시댁을 가니 그곳엔 남편도 앉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 남편 다 굳은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되게 무겁고도 바늘같이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 당하고 나서 느끼는 게 참 많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네가 우리 식구고 그리고 우리 상황을 이해한다면 얼른 아이 하나 더 낳도록 해라. 만일 우리처럼 너도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 그나마 우리 둘째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정신을 잡고 있는 거지. 하나 있는 자식이었다면 아마 나도 그놈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갔을 거다. 내가 불안해서 그래. 만일 우리 손녀딸한테도 그런 일 생기면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니?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절대로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아이 하나 더 낳도록 해라. 아니,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네 힘이 닿는 데까지 낳아보도록 해라. 어차피 우리 죽으면 우리 재산 다 니들 것인데 니들이 5을 낳든 10을 낳든 우리 돈으로 그 정도 손주도 뒷바라지 못해주겠니? 오늘 이 말 하려고 불렀다. 이미 둘째한테도 말은 해놓았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해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알겠니? 처음엔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수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 말씀을 하신 뒤 시어머니는 제게 참 고약한 말들과 부부들끼리만 해야 하는 은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셨었습니다. 그런 사정은 차마 부끄러워 제가 입에 담을 순 없겠고 암튼 저는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닌데 오직 시댁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를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보다 나이도 많아 이미 노쇠질 대로 노쇠해진 저였는데 말이죠. 남편도 반쯤 정신이 나간 건지 제 아픔 따위는 들여다볼 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아이만을 외치고 있을 때, 제가 유산을 하고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도 그들은 오직 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아주버니처럼 저도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면서 말이죠. 몇 번의 유산을 거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갔고 사람이 피폐해져 가더군요.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 감정이 메마르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었네요. 결국 저는 아이는 포기를 하겠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저야말로 저 세상으로 갈 것 같다고 그만 강요하시라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를 향한 비난이었고 저란 사람은 진정으로 아주버니를 잃은 슬픔이 가슴에 닿지를 않아서 겉으로만 슬퍼했었기에 그리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래? 지금 우리 집 식구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당신 지금 당신 몸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잖아. 지금 부모님이 뭘 걱정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만약 우리 딸한테 문제 생기면 그럼 그땐 당신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딸한테 우리 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장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냐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은 거잖아. 다 우리 생각해서 부모님도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시잖아. 그런 배려는 생각 못하고 왜 당신은 당신 욕심만 부리는 건데. 당신 친형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형이 그렇게 간 게 우스워? 장난인 것 같냐고. 다정하고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정신 나간 소리만을 해대는 그런 술냄새 풍기는 남편만 제 앞에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니가 만일 지금 우리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분 성격이 어떤 기분이 들지. 식구 중 그 누구 하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좀비처럼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냥 아우성만 치고 있었고 억지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왜 그래? 내가 아주버니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정말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내게 모욕감을 안겨주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당신의 어머님이 그런 말 할 때마다 혹시 우리 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자고.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버니가 보시면 좋아하실까? 식구들끼리 상처 주고 물고 뜯는 거 보면서 슬퍼하시지 않겠어? 왜 점점 더 망가지기만 하는 건데? 왜 극복할 생각은 않고 점점 더 움츠리기만 하는 건데? 이런 식구들 아니었었잖아. 정말 다들 왜 그러는 건데?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네 몸뚱이니까 네가 그리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니?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라도 나는 손주들을 더 봐야겠다. 어미 잃은 슬픔을 너는 모르기에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식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넌 우리 식구가 아니었었구나. 관둬라. 대신 둘째가 무슨 짓을 하든 넌 앞으로 상관하지 말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제가 놓아주는 것이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 했습니다.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많이 괴로워했었지만 그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에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라고 했어요. 집안 식구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 더 이상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 초에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걱정되어 연락했다고 하는데 반가운 마음 반, 염치가 없구나라는 마음 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고 당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딸 아이는 지 아비를 만났었기에 서스럼은 없었지만 저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면 됐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안하고 당시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 됐어. 딸 아이하고 연락하는 것까지는 내가 뭘 할 자격이 없잖아. 하지만 나는 당신 목소리 듣는 게 그다지 편하지가 않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좋았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퍼져서 그래. 우리 앞으로 목소리 듣지 맙시다. 그리고 당신 마음 나도 어렴풋이 이젠 알 것 같아.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나워졌었는지 말이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우린 좀 달라졌겠지만 어리석었던 시절의 결과라고 생각하자고.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었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 또 뜬금없이 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받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상처가 남아있거나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좋았던 그 시절, 환하고 웃음만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 그때가 그리워질까봐 겁이 나서랍니다. 저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년차,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말 다르다고. 요즘 제가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후가 다른 사람들을 그동안 내가 식구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소름이 다 돋을 정도랍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 다들 짐작을 하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가라는 사람들이죠.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처음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할 때 친정 엄마가 보태주셔서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었고요. 지금 사는 집은 돈을 빌려주셔서 은행이자 내는 것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남편 가게 어려울 때도 친정엄마가 돈을 내어주셔서 어려움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손을 벌린 건 아니었었습니다. 하다 대출이 나오질 않으니 결국 남편이 친정엄마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경우였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엄마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경우였었거든요. 어려운 말을 태고 저한테 언질도 없이 간 남편의 용기를 친정엄마는 높게 사신 듯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 가긴 해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말을 했을지, 말도 떠듬떠듬 하면서 읍소를 했을 텐데 진정성이 있기는 했을 겁니다. 남편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비빌 언덕이 없었으면 사위가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장모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이 들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친정엄마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 엄청 고마워했었어요. 당신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줄 수 없는 당신의 상황을 미안했었고 그나마 아들에게 비빌 언덕이 생겼다며 남편에게 항상 그랬었죠.
장모님을 엄마 보듯이 하라고요. 아니, 엄마보다 훨씬 더 엄마 보듯 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도움 주실 때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꼭 갚아야 하는 것이며 지원해 주신 돈의 2배로 꼭 돌려드려야 하는 거라고 혹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리 먹어야 하는 거라 남편을 가르쳤었죠. 돈 한 푼 없는 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없다고 해서 저희 힘들 때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시댁과는 반대로 친정에서 넉넉하게 돈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한 번도 거들먹거리거나 없인 여긴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니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에요. 어차피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그거 다 너희들 것 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미리미리 꺼내주는 것이니 면목 없어야 필요 없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친정엄마 말했었고 그리고 친정엄마가 원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외동딸이고 자신이 아프면 알아서 어디든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자신이 정신이 말짱할 땐 자신을 좀 들여다 봐달라 이거였었죠. 딸이 결혼했다고 해서 더 이상 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엄마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옛날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위에게 딸에게 자신을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응당 그리해야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 친정엄마를 보면서 이런 게 딸인가 보다 하고 좀 한스러워하긴 했었네요. 다 주는 사람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엎드려 절을 받아도 모자랄 만큼 베풀어 주기만 하는 사람인데 고작 들여다봐달라니 신경을 좀 써달라니 이런 걸 부탁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엄마가 왜 부탁을 했었는지 그리고 다 내어주면서도 그 약속을 조심스럽게 전화 남편에게 들어줄 수 있냐고 말을 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연세 드시면 무엇보다 자식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큰 병원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시니 병원 가실 일이 많아졌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사를 계획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한번 이사를 할 거면 딸 옆으로 오라고 제가 먼저 친정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쪽으로 이사를 와라. 그럼 병원 갈 때도 딸이랑 가면 되고 딸이 시간 안 되면 사이가 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 봐달라고 했으면 가까이 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좋아는 하는데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도 될까? 사돈들이 싫어하시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딸 옆으로 가면 사위 얼굴도 자주 보게 되는 건데 그거 싫어하시지 않을까? 김서방도 그렇게 하래? 아니면 너 혼자 생각 아니야? 엄마, 나 혼자 생각이든 김서방하고 같은 생각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처로 와. 그래야 더 자주 들여다보지. 멀리 있으면서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지키기도 어려워. 그리고 김서방도 당연히 그럼 너무 좋다라고 말을 했지. 그리고 엄마, 왜 우리 시부모님 눈치를 본대? 시부모님은 엄마 눈치 안 보는데?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야.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이쪽으로 와. 다 정리하고 딸 옆으로 오라고. 알겠어?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그리고 시댁에서도 항상 처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잘 되었다 할 줄 알았습니다. 해도 벌써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근처로 오시게끔 하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친정엄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는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었고 그리고 싫은 티를 엄청 냈었거든요. 우선 시아버지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당신의 장모님을 이야기하면서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무엇보다 가까이 있으면 사회의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장모님이라는 존재라고 하더군요.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잘못하는 것 같고 그냥 눈치가 보이고 아내에게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딸한테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같아. 당신은 돌아가신 장인 어른보다 장모님이 더 어려웠었다고 애둘러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 남편이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점잖으신 시아버지라 살살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 보이긴 했는데 핵심은 우리 아들 집 근처로 오는 거 싫다 이거였었죠. 시아버지보다 조금은 저랑 격이 없는 시어머니는 여과 없이 싫은 티를 내셨는데 참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는지 그냥 우리 아들만 찾아대는데 진짜 정남이가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배신감까지 들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사이집 근처로 장모님이 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니들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건 상관없다지만 그래도 처가가 우리 아들이랑 가까운 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아들 집에 갈 때면 우리도 너무 불편하다. 만일 사부인이 우리가 아들 집에 들락거리는 거 보시면 저 집 해줄 때 내가 돈 빌려줬었는데 돈 한 푼 안 빌려준 양반들이 왜 저렇게 들락거리지? 라는 생각 안 하시겠니?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는 건 우리 아들이 사부인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불어 우리도 사부인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야. 나는 싫다.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뿐인데 더 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절대로 안 되지. 니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집 근처에 살면서 정을 쌓았다면 말을 안 할 텐데 우리 집이라 항상 먼 곳에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 아들 근처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처가가 그런 경험을 한다? 아무리 우리가 니들한테 좀 떨어지는 부모라고 해도 시댁이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부인 오시는 건 철회하시라 해라. 안 그럼 니들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던지 아니면 우리를 모시던지 그렇게 하면 근처로 이사 오는 거 내가 허락하마. 아무래도 모양새가 진짜 이상하다 얘. 왜? 모두 불편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이번엔 사부인이 너무 잘못 생각하셨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으셨다. 누가 보면 사부인은 시어머니로 알겠다. 지금 사부인이 하시는 행동은 거만한 시댁이나 하는 짓이야. 내 말 알아듣니? 잘해라. 신경 써라. 진심을 다해라. 마음이라도 먹어라. 그거 다 뻥이었더라고요. 저 말을 들은 이상 어떻게 그동안 시부모가 한 말을 진심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엄마가 오면 그래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100번 양보해서 불편하다 해도 저는 그거 남편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우리 엄마 편만 드는 겁니까? 그런데 받은 게 있으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온다고 해서 집을 구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돈으로 알아서 이사 오신다는 건데 그걸 허락을 하네 마네. 자신들을 모시면 허락을 하겠네. 참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어요. 대신에 우리 엄마도 사람인지라 딸 옆으로 오는 거 기대했다가 그거 빠그라진 거 알면 서운할 테니 그 서운한 마음 달래주기 위해 얼른 돈을 갚아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와 이건 또 다르답니다. 이건 엄연히 친정 엄마가 선을 넘은 것이고 자식 힘들 때 도와준 건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 될까 싶어 돈을 갚게 되면 그게 더 서운해지는 거래요. 어차피 나란 사람을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구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생긴 정인이 돈으로 떼어놓겠다라는 심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네요. 그런 겁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죠? 어쩜 이렇게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머니와 아버님의 해석이고요.
철저하게 시댁 입장만 헤아린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면 그럼 갚아야죠. 오시는 게 싫으면 싫다 말을 하고 받은 거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부인이 퍽도 받으시겠다. 그냥 잘 둘러둘러 말씀드려. 그럼 되지. 뭘 갚긴 갚니? 그럼 더 감정 상한다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라.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던 어머니 말씀 뻥이었군요. 처가가 가까이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아들 걱정,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걱정이에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에요. 뭐가 어이가 없냐? 그럼 그게 정상이니? 처가가 가까이 산다니. 우리도 이렇게 멀리 사는데 처가가 가까이 산다는 게 말이나 돼? 비정상인 게 뻔히 보이는데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지? 얘, 너 이렇게 답답한 애였니? 아니 내가 왜 이래? 그럼 처가에서 돈 받아 쓴 건 정상이에요? 시댁이 우이면 돈 해주는 것도 시댁이 써야죠. 돈 받아 먹은 건 친정 엄마인데 지금껏 도와주신 분은 친정 엄마인데 지금 저한테 시댁 우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았으면 해야죠. 불편해도 감수하고 해야 그게 사람이지. 다 이용해 먹고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말 달라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도리가 있다면 닥치고 있던지 닥치고 있기 싫으면 그동안 받은 거 토해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무슨 시댁도 안 한 걸 처가가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처가가 한 만큼 해주시긴 했고요. 이럴 때 또 시댁을 먼저 따지겠다고요? 앞뒤가 참 다르시네. 됐고요. 그 사람도 찬성을 한 바인데 만약 싫다고 하면 토해내면 됩니다. 다 갚아드리면 저희 완전 거지되거든요. 그럼 그때 근처에서 살 수 있겠네요. 아니, 한 집서 같이 살 수도 있겠네요.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드릴게요. 남는 방 한 칸 얼른 치워 놓으세요. 거지돼서 들어갈 테니까. 정작 조금이나마 불편할 수도 있는 남편은 집은 알아보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옆동 전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세는 싫다고 하시냐를 물어보는 판국인데 시부모의 뜻 전해들은 남편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고마워해야 하는 분한테 그리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막상 일이 터지니 딴소리하는 게 진상 손님 같다면서요. 남편이 한번 뒤집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속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엄마 근처로 오시는데 그분들의 허락도 필요 없으니 그냥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엔 시부모님 출입금지 시켰어요. 그렇게 아들 거리시는 분들이니 아들만 보내겠다고 했고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제가 전적으로 전담 마크한다고 했네요. 이번 명절부터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하대요. 자신도 자신의 부모들에게 실망했다고. 아침에 갔다가 점심 되기 전에 올 테니 친정엄마 좋은 곳으로 모시자고 하대요. 사람들이 어쩜 저러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런 유전자가 있나 봅니다. 곧 죽어도 시가 우위,